이 이야기는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분만 왜 이 엄마가 끝내 무너지고도 다시 일어섰는지 알게 될 겁니다. 서울의 한 고급 주택가. 대문 앞에 멈춰 선 여자는 한 번 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10살 난 아들의 손은 그녀보다 먼저 떨리고 있었다. 무서워?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눈은 솔직했다. 여자의 이름은 박선화 38. 그리고 그녀는 불과 몇 달 전까지 이 나라 사람이 아니었다. 북에서 탈출해 중국을 거쳐 숨듯이 넘어온 시간들. 총성이 들릴까? 아들의 입을 막고 숨을 죽이던 밤들. 그 모든 걸 버텨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가진 건 아이 하나와 이름도 제대로 적히지 않은 신분뿐이었다. 그때 들어온 소개 하나. 부잣집 가정부 자리인데 사모님이 까다롭긴 해. 선화는 조건을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기회는 사라질 수 있었으니까. 그 집은 그녀가 알던 세상과 달랐다. 대리석 바닥, 사람 키만 한창,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인 보석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건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선화는 그 반지를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 쳐다보지도 않았다. 눈 마주치면 괜히 오해받는다. 그게 그녀의 살아남는 법이었다. 사모님은 40 후반의 여유로운 여자였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늘 선화를 훑었다. 집에 있는 물건들 하나라도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알죠? 선화는 고개를 숙였다. 네. 그 집에는 26살 난 아들도 있었다. 명문대를 나왔고 차고에는 외제차가 있었다. 그는 선화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지나가다 어깨를 툭 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화는 참고 일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잤다. 그 사이 아이는 방 한구석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엄마, 나 언제 학교 가? 그 질문에 선화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직 모든 게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이 뒤집혔다. 반지가 없어. 사모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차가웠다. 그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소파 밑, 쓰레기통, 세탁기 안까지. 사모님의 시선은 점점 선화에게로 향했다. 집에 드나드는 사람, 당신밖에 없잖아. 그 말에 선화는 숨이 막혔다. 전 만진 적도 없습니다. 그 순간 2층에서 내려오던 아들이 말했다. 엄마, 그냥 신고해. 그 말이 이상하게도 너무 빨랐다. 경찰이 왔다. 질문은 짧았고 결론은 길지 않았다. 탈북자 가정부 보석 분실. 선화는 그날 밤 아이의 손을 놓았다. 엄마 금방 올게. 그 말이 거짓이 될 줄 알면서도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가 사라졌고 그녀의 인생도 같이 사라졌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그 반지를 진짜로 가져간 사람이 이미 집안에 있었다는 걸. 경찰이 돌아간 뒤에도 집안의 공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숨을 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공간 같았다. 사모님은 소파에 앉아 말없이 선화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에는 분노보다 확신이 먼저 담겨 있었다. 당신 말고 누가 있겠어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결론이었다. 선화는 두 손을 모아 쥐었다. 저는
그 반지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말을 할수록 목소리는 작아졌다. 북에서 살아온 세월 동안 그녀는 강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사모님은 천천히 일어나 유리 진열장 앞으로 갔다. 비어있는 반지 자리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 집 물건들 하나하나가 얼마인지 알아요? 선화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가격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그때 2층에서 아들이 내려왔다. 태연한 얼굴이었다. 마치 이 상황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아직도 못 찾았어? 그는 물었다. 사모님이 대답했다. 가정부가 모른다네. 아들은 선화를 한번 흘겨봤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 괜히 더 키우지 말고 경찰에 맡겨.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너무 빠르고 너무 단정했다. 선화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사모님은 선화를 작은 방으로 불러들였다. 자백하면 조용히 끝낼 수 있어요. 선화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자백이요? 어차피 증거는 없어도 상황은 충분해요. 그 말에 선화의 머리가 하얘졌다. 자백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된다는 뜻이었다. 전 안 했습니다. 그 말은 처음으로 조금 단단했다. 사모님의 얼굴이 묻었다. 그럼 아이 생각해서라도 현명하게 판단해요. 그 한마디에 선화는 숨이 막혔다. 아들은 지금 집에 혼자 있었다. 그 아이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다. 며칠 뒤 경찰은 다시 왔다. 이번엔 더 많은 질문을 했다. 생활이 많이 힘들죠?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네요. 선화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고개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질문은 계속됐다. 사모님은 조용히 진술했다. 그 반지 평소에 가정부가 유심히 보더라고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기록에는 사실처럼 남았다. 선화는 조사실에서 처음으로 아이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엄마 여기 있어. 그 말을 지켜주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며칠 후 검사는 말했다. 기소할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선화의 세상은 무너졌다. 사모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녀는 이미 진실도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사건이 벌어진 날 밤 아들의 방에서 사모님은 그 반지를 발견했다.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진 채로. 아들은 말했다. 엄마, 그냥 갖고 싶었어. 사모님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반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 순간 그녀는 선택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한 여자의 인생을 버리기로. 그날 이후 선화는 도둑이 되었고 사모님의 아들은 아무 일 없었다. 그리고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 선화는 아직 몰랐다. 이 집에서 가장 값비싼 것을 훔친 사람이 누구인지. 재판정은 생각보다 작았다. 하지만 선화에게는 그 어떤 곳보다도 숨이 막히는 공간이었다. 차가운 나무 의자, 정면에 앉아있는 판사, 옆자리에 국선 변호사, 그리고
뒤편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모님과 그 아들. 선화는 그쪽을 보지 않으려 애썼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검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인은 가정부로 근무하던 중 고가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절취. 그 단어가 귀를 때렸다. 증거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야기는 잘 짜여 있었다. 탈북자, 생활고, 접근 가능한 위치. 사모님은 증인석에 앉아 차분하게 진술했다. 반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그 가정부였습니다. 그 말은 선화의 귀를 지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그 여자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변호사는 작게 속삭였다. 불리합니다. 선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리한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싸움이었다. 재판 중간 선화는 아이를 떠올렸다. 지금쯤 혼자 밥을 먹고 있을까? 아니면 어디선가 울고 있을까? 그날 밤 구치소에서 선화는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아이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며 울었다. 며칠 뒤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그 말이 끝나자 세상 소리가 한꺼번에 사라졌다. 선화는 쓰러지지 않으려 의자를 붙잡았다. 사모님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섰다. 아들은 끝까지 선화를 보지 않았다. 교도소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선화는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가만히 내려다봤다. 차가운 금속보다 더 차가운 건 자신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교도소 안은 또 다른 세상이었다. 여기에는 사연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선화는 말을 아꼈다. 말을 하면 더 아플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밤마다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 금방 올게. 그 말이 거짓이 되어 그녀를 괴롭혔다. 한편 그 집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간이 흘렀다. 다이아몬드 반지는 다시 진열장으로 돌아갔다. 사모님은 그 반지를 볼 때마다 잠시 눈을 돌렸다.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친구들과 웃었다. 그 웃음 뒤에 한 여자의 인생이 묻혀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 선화는 교도소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읽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글자 하나하나가 그녀를 오늘로 붙잡아 주었다. 어느 날 교도관이 말했다. 면회 왔어요. 선화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에는 아이가 없었다. 대신 사회복지사가 서 있었다. 아이는 시설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에 선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렸다. 그날 이후 선화는 달라졌다. 울지 않았고 부러지지도 않았다. 대신 기억했다.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2년이라는 시간은 길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선화는 아직 몰랐다. 이 감옥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거라는 걸. 교도소의 아침은 늘 같은 소리로 시작됐다. 쇠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구두가 바닥을 긁는 소리,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선화는 이제 그 소리에 놀라지 않았다. 놀라는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닳아 없어졌다. 처음 몇 달은 살아있는 게 아니었다. 그저 하루를 넘기는 것이 전부였다. 아들이 없는 하루, 손을 잡을 수 없는 하루, 엄마라는 말을 들을 수 없는 하루. 그 공백은 밤마다 더 커졌다. 같은 방을 쓰는 여자들은 각자의 사연을 조용히 흘렸다. 누군가는 남편에게 맞아 여기까지 왔고, 누군가는 빚을 대신 떠안았고, 누군가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선화는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다시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방에 한 여자가 말했다. 당신 눈빛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면 그럼 어디로 가야 했을까? 선화는 도서관에 더 오래 머물렀다. 법 관련 책, 자기계발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다룬 책들. 글자를 읽는 동안만큼은 자신이 죄수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사모님의 얼굴을 잊지 않았다.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던 그 모습, 하지만 한 번도 미안해하지 않았던 눈빛, 그리고 아들의 방에서 반지를 발견했을 그날의 밤을 상상했다. 그 여자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처음부터 그 사실이 선화를 조금씩 다르게 만들었다. 어느 날 교도소 상담실에서 상담사가 물었다. 출소 후에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선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대답했다. 아이를 찾고 싶어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의 끝에는 아직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시간은 잔인하게도 흘러갔다. 아이는 자라고 선화는 그 성장을 사진으로만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이의 사진이 우편으로 왔다. 시설에서 찍은 단체 사진. 아이의 얼굴은 조금 단단해 보였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선화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버텼다. 2년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선화는 이미 예전의 선화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을 보는 눈을 배웠고, 말의 무게를 배웠고, 침묵이 얼마나 잔인한 무기가 되는지도 배웠다. 그리고 결심했다. 울면서 나가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이고 사라지지 않겠다고. 그 집, 그 여자, 그 선택, 모든 것을 기억한 채로 밖으로 나가겠다고. 출소 전날 밤 선화는 잠들지 못했다.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간다. 하지만 이전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살지는 않을 것이다. 문이 열리는 순간 선화는 속으로 말했다. 이번엔 내가 선택한다. 복수라는 말은 아직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씨앗은 이미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출소날 아침 교도소 문은 생각보다 조용히 열렸다. 큰 소리도 환호도 없었다. 그저 쇠가 쇠를 밀어내는 낮은 마찰음 하나. 선화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문을 나섰다. 2년 전 들어올 때와 똑같은 가방이었다. 달라진 건 그 안에 담긴 물건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었다. 밖의 공기는 차가웠다.
자유의 공기라는 말은 거짓처럼 느껴졌다. 자유는 나가는 순간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증명해야 하는 것이었다. 사회복지사는 아이 이야기를 꺼냈다. 아이는 아직 시설에 있어요. 선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다. 아이를 처음 만난 날 그는 선화를 보고도 바로 안기지 않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서 있었다. 그 짧은 거리보다 2년이라는 시간이 더 멀게 느껴졌다. 엄마. 그 한마디에 선화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울지 않았다. 울면 다시 멀어질까봐. 집으로 돌아온 밤 선화는 거울을 오래 바라봤다. 얼굴에는 세월이 남긴 흔적이 분명했다. 하지만 눈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다. 전과 기록은 말없이 사람을 밀어냈다. 연락드릴게요. 그 말은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러던 중 선화는 우연히 그 집 근처를 지나쳤다. 고급 대문, 변함없는 외관. 그 집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분노보다 확인이 필요했다. 자신이 정말 버려졌다는 사실을. 며칠 뒤 선화는 작은 청소업체에 일자리를 얻었다. 조건은 좋지 않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다만 사람을 유심히 보았다. 어느 날 TV 뉴스에서 그 집 사모님의 얼굴이 나왔다. 자선 행사 인터뷰였다. 약자를 돕는 게 제 삶의 보람이에요. 선화는 TV를 끄지 않았다. 끝까지 보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선화는 아이에게 말했다. 엄마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아이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선화는 처음으로 그 집의 구조를 정확히 떠올렸다. 누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말이, 어떤 표정으로 나왔는지. 복수는 분노로 시작하지 않았다. 기억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선화는 서두르지 않았다. 급하게 움직이면 또다시 누군가의 이야기 속 약자가 될 뿐이라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이다. 청소업체에서 일하며 그녀는 사람들의 집을 보았다. 겉으로는 단정하지만 속은 어지러운 집들, 웃음 뒤에 비밀을 숨긴 얼굴들. 그중 한 집에서 선화는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났다. 중년의 여성, 말수가 적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 여자는 선화를 유심히 보더니 어느 날 조용히 물었다. 감옥 다녀왔죠? 선화는 부인하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는 의외로 말했다. 난 사람을 볼 줄 알아요. 그날 이후 그 여자는 선화에게 일을 더 맡겼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을 소개했다. 전직 기자였어요. 선화의 심장이 처음으로 빠르게 뛰었다. 그 여자는 선화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들었다.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았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 여자는 말했다. 이건 사건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네요. 선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
증거를 찾아야죠. 선화는 그 집에서 일하던 시절이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CCTV 위치, 사모님의 동선, 아들의 생활 패턴. 그리고 한 가지가 떠올랐다. 반지가 사라진 날 아들은 술에 취해 지인과 통화하고 있었다. 내가 진짜 큰 거 하나 건졌다. 그 말은 그땐 의미 없이 흘려보냈다. 지금은 다르게 들렸다. 기자는 그 아들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번듯한 청년 사업가, 하지만 뒤에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묻혀 있었다. 그중 하나, 과거에 합의금으로 덮인 절도 사건. 선화는 그 기록을 보며 손을 떨었다. 자신만이 아니었다. 기자는 말했다. 사모님은 늘 돈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선화는 그제야 그날의 침묵이 어떤 의미였는지 완전히 이해했다. 복수는 상대보다 높은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었다. 상대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선화는 아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분노 때문이 아니라 정리라고. 그녀는 자신의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조사 기록, 재판 문서, 사모님의 진술서. 하나하나 빈틈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자는 말했다. 이제 문을 두드릴 수 있어요. 선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끌려가지 않는다. 스스로 들어간다. 그 집의 문을 다시 두드릴 날이 멀지 않았다. 기자는 기사를 바로 쓰지 않았다. 폭로는 타이밍이 전부라는 걸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대신 조용히 움직였다. 아들의 주변 인물, 과거 사건의 당사자들, 그날 밤 통화 기록. 그리고 마침내 한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 반지요? 자랑했어요. 술 마시면서 그 말 한마디는 선화의 심장을 세게 쳤다. 자랑. 그 단어 하나에 자신의 인연이 다 들어 있었다. 기자는 녹취를 남겼고 증거를 정리했다. 그리고 사모님에게 먼저 연락했다. 확인할 게 있습니다. 사모님은 전화를 끊은 뒤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전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날 밤 사모님은 아들을 불렀다. 그 반지 내가 가져갔지. 아들은 웃으며 부정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사모님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나 때문에 그 여자가 감옥에 갔어. 아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럼 엄마가 알아서 했잖아. 그 말은 사모님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키려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망가뜨렸는지. 며칠 뒤 기사는 세상에 나왔다. 부잣집 다이아몬드 절도 사건, 가정부는 희생자였다. 이름은 처음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아보기 시작했다. 사모님은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아들은 SNS를 닫았다. 그 집은 처음으로 조용해졌다. 선화는 TV를 끄고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의 눈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부끄러움 대신 자랑이 있었다. 하지만 선화는 끝내 웃지 않았다. 이건 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재심 청구가 접수되었다. 법정은 다시 열렸다. 이번엔 선화가 피고석이 아니라 중앙에 섰다. 사모님은 증인석에 앉았다. 손은 계속 떨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말을 더듬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선화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다.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훔쳤는지. 판사는 고개를 숙여 서류를 넘겼다. 법정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선고는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선화는 법정을 나오며 사모님과 잠시 눈이 마주쳤다. 사모님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선화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이제 도망칠 이유가 없었다. 법정은 이전과 다르게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번엔 선화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두 발로 서서 판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재심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 사모님은 증인석에서 끝내 모든 것을 말했다. 아들의 절도, 그날 밤의 선택, 그리고 한 여자의 인생을 대신 내놓았다는 사실까지. 말이 끝났을 때 사모님의 어깨는 무너져 있었다. 그녀는 선화를 보지 못했다. 볼 자격이 없다고 느낀 듯 했다. 판사는 천천히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김선화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그 한 문장에 인연이 되돌아왔다. 선화는 눈을 감았다. 울지 않았다. 울음은 이미 오래전에 다 흘려보냈기 때문이다. 사모님에게는 위증과 무고 혐의가 적용되었다. 아들은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처음으로 돈이 통하지 않는 판결이었다. 사모님은 법정을 나서며 선화를 붙잡았다. 미안해요. 선화는 그 손을 조용히 떼어냈다. 사과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 말은 분노가 아니라 정리였다. 며칠 뒤 선화의 이름은 뉴스에 다시 나왔다. 이번엔 피해자로서였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동정했고, 응원했다. 하지만 선화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녀가 원한 건 동정이 아니라 정상이었다. 아이와 함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아이의 방에는 처음으로 문이 달렸다. 아이는 그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며 웃었다. 그 웃음 하나로 선화는 모든 걸 보상받은 기분이었다. 기자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후회는 없나요? 선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전 되찾았을 뿐이에요. 사모님은 모든 것을 잃었다. 집, 명예, 사람들의 시선. 하지만 선화는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다. 그저 제자리를 되돌려 놓았을 뿐이었다. 바닷가를 걷던 어느 날 아이가 물었다. 엄마, 사람들은 왜 나쁜 짓을 해? 선화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기 편한 선택을 정의라고 착각해서야. 해는 천천히 지고 있었다. 선화의 삶도 그제야
저녁에 들어섰다. 하지만 어둠이 아니라 평온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말하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기 때문이다. 남은 건 살아가는 일, 그리고 절대 버리지 않을 선택이었다.